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연역과 귀납의 차이를 우리가 공부했다면 오늘은 이제 귀납 논리를 처음 제안했었던 근대의 첫 출발을 했던 철학자로도 얘기되는 사람인데요. 베이컨이라고 경험론자를 아시죠? 그 베이컨이 근대라고 하는 시대를 열면서 어떤 자연을 향해서 탐구하고 과학 발전을 촉발시켰던 어떤 사상적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래의 논리학을 비판했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비판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냥 연역이 뭐고 귀납이 뭔 거를 배운다기보다는 왜 귀납 논리가 우리 역사에서 나타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거든요. 제 책 제목이 신기관, 새로운 논리학이라는 제목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는 오히려 논리학이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해서 진리를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또 한번 밑에 보죠. 3단 논법은 자연의 심오함을 따라갈 수 없다. 3단 논법은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라도 자연에 적용될 수 없다. 이게 뭔 말인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3단 논법은 전제가 만약 참이라면 결론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학적인 것이라고 했죠. 2 더하기 3은 5다. 우리가 2 더하기 3은 5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5 안에 새로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2 더하기 3에 5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5라고 우리가 얘기했다고 해도 그것은 100% 참임을 보증해 주긴 하지만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 주긴 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탐구하는 도구로 삼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알고 싶은 게 많고 자연을 이용하고 싶고 자연의 비밀들을 알고 싶은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던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동어 반복하는 그 논증은 계속 구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떤 걸 보고 그래 코페르니쿠스는 그래 아마도 지구가 움직이는 걸 거야 라고 그 결론을 냈다면 그런 가설을 추리하려면 그것은 3단 논법으로 추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전제들을 바탕으로 따라서 어떤 결론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측한 다음에 어떤 그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점차 더 증명되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되잖아요. 자, 따라서 베이컨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3단 논법은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한 공식이다. 그 공식이 어떤 말을 넣어도 성립한다. 그래서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따라서 A는 C다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따라서 A는 C다 이렇게 하면 대충 그렇죠. A는 C다. 이게 3단 논법이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사기꾼이 속이려고 해도 속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텔이 생각했던 거죠. 만약에 사람은 포유류다. 포유류는 동물이다. 따라서 사람은 동물이다 해야 되는데 동물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공식을 우리 아까 위에 있는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이거 속지 않을 수가 있죠. 따라서 사람은 동물이다라고 해야지 이게 타당한 논증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3단 논법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전제가 모두 참이면 결론은 볼 것도 없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논증이 3단 논법이다. 따라서 결론에는 새로운 정보가 없다. 그러니 3단 논법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베이컨의 문제의식이었어요. 3단 논법을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왜? 자연을 대상으로 탐구하려면 결론적으로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가설 추리를 해야 된다. 가설은 하나의 예측이에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베이컨의 발견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베이컨의 가설 추리와 같은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 있는 논증으로 보였겠지만 뭐와 뭐 사이의 관계가 왜?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의 필연성, 100%의 필연성이 보증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베이컨의 귀납 논리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는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만을 따져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100%의 관련성이 형성되지 않죠. 연역처럼. 그러면 우리가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한다고 할 때 그 결론은 100%는 아니고 어떤 설득력 있는 도출이 돼야 될 것이고 좀 유식한 말로 개연성이 높은 그런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뿐만 아니라
과연 전제가 사실적인 참으로부터 참인 것인지 또 따져봐 줘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연역 논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귀납 논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연역 논리에서는 전제와 결론의 사실적 참거짓이 중요하지 않고 관계의 100%만 따져보았다면, 귀납은 어차피 그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귀납 논증, 좋은 귀납 논증을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할 때, 설득력 있는 귀납 논증을 따져본다고 할 때 전제의 사실적 참거짓도 보는 것이고, 전제와 결론 사이의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개연성이 높은지, 100%는 아니지만 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앞서 유명한 사례들이 이런 거잖아요. 누가 죽었다. 소크라테스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 모든 사람이 다 결국에는 죽더라.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논증은 귀납 논증인데, 그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샘플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증만 가지고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게 100% 나오지는 않아요. 단지 그것만 가지고는요. 그러나 상당히 설득력이 높고 개연성이 아주 높은 결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전제로 날된 것들이 다 객관적 사실이고 참이고, 그리고 그 많은 샘플들을 통해서 결론에 도출되는 그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과학적 증명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100%가 되는 거지, 방금 말씀드린 그 논증만 가지고 그 결론이 100% 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차이가 뭔지, 왜 베이컨이 귀납 논리를 얘기하고 과학의 발전을 촉구했는지, 자연을 탐구할 것을 촉구했는지, 그래서 베이컨 신기관을 여러분 검색해보면 책의 표지가 대항해 시대였죠. 그때 대서양으로 대항해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항해 시대 그 큰 배가 망망대해를 따라서 알 수 없는 과연 저 끝으로 가면 지구가 네모나가지고 배가 추락해서 우리는 죽는 건가? 인거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다를 떠나서 망망대해를 떠났던 그런 개척자 프론티어의 마음으로 과학을 발전시켰던, 시대를 열었던 그 장면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연역과 귀납의 차이의 이론적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